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두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두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택배기사분들이 겪는 소름 돋는 직업괴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택배기사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또 수많은 무서운 일들도 겪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 직원분들도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두리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리님 지금 차에 계신 거죠? 차에? 네, 집에서는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차에 왔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집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자서요. 아, 굉장히 이게 잠기들이 밝아서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은 막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집으로 올까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주무시니까. 저는 제 와이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럼요. 네. 더 네네. 무섭죠. 자, 그러면 오늘 직업괴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편이죠? 그런데 네네. 택배기사분들이 이제 고생도 하시고 이제 밤낮 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무서운 일들도 많이 겪으시나 봐요? 사실 요새는 저희가 그 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서 예. 10시 이후로 배송하는 것도 안 되고 법적으로 막 그런 여러 가지 복지가 개선이 돼서 요새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비해서는. 근데 전에는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얼굴 보는 것도 코로나 더하기 물량 이후로 여러 가지 해서 얼굴 보고 배송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경비실이나 문 앞에 놓고 이런 게 태반인데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또 그리고 그 전에는 물량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그 까대기라고 하죠, 그죠? 그 물량 분류 작업할 때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 얘기 듣고 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들은 얘기들을 정리하는 USB가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거 어디 놨는지 잊어버려갖고 오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택배기사님들이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닭발을 못 드시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걸 모르고 저희가 일 끝나고 나서 포장마차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다 이러면서 해서 술 한잔 하자 해서 갔는데 저희가 막 안주 시켜놓고 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 형님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주 더 시킬 거 없나 보다 닭발을 딱 시켰는데 그 형님이 와서 또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닭발을 딱 보시더니 자기는 닭발을 먹지 못한대요. 그래서 왜 무서우세요? 이랬더니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자기가 겪은 일 때문에 딱 닭발에 관련된 일은 아닌데 닭발이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어서 닭발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는데 그 형님이 배송을 이렇게 하던 중에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물건 한 번씩 대충 훑어는 보거든요. 적재를 할 때. 그렇죠. 왠지 물건을 잡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 형님이 그때 당시에도 한 택배한 집은 10년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물건을 딱 받자마자 그냥 느낌이 좀 쎄하더래요. 이게 뭔지 배달하면 안 될 물건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근데 별거 있겠어 하고 이렇게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화번호만 있고 주소가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택배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거 자기네들이 집에 없다고 한 이틀 정도 없을 것 같다고 이거 그냥 그때 배송해 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서비스업이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약간 아이스박스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식품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먹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회사에서도 큰 대형 냉장고가 있거든요. 거기다 일단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서 그 형님이 이렇게 배송을 다 끝내고 나서 막 집에 가는데 계속 그냥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물건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계속 느낌이 그냥 막 이상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아니 별일 있겠어 하고 그날도 집에 가서 이렇게 뭐 볼일 보고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막 몸이 간지러운 느낌? 예. 막 이런 게 막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몸이 막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가위 증상 같은데 가위랑 좀 다르게 몸이 이렇게 손발가락도 움직여지고 고개도 까딱까딱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위에서 어떤 여자가 아줌마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자기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모션을 막 취하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게 뭔가 하고 귀신인가 했는데 분명히 흔드는 것 같은데 자기 몸에 힘은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흔들면은 이렇게 막 몸이 흔들려야 되죠. 그런 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의지를 들썩거리는 것 같고 느낌이 막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이분이 손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예. 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또 소리가 질러지더래요. 그 상태로 딱 이렇게 일어났는데 막 그 형님 가족분들이 막 뭐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왜 무슨 일이냐 해서 아니 뭐 손목 없는 여자가 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다 얘기했더니 막 아무도 안 믿죠. 당연히 애들한테는 그 형수님이 막 들어가라 그러고 당신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럴 거면 밖에 나와서 자라고 해서 쫓겨났대요. 그러고 나서 잠들었어요. 또 내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잠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인데 그 여자가 막 쳐다보면서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차가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내가 계속 차갑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리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갑다는 얘기 같더래요. 예. 계속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이게 뭐가 차갑다는 거야. 막 계속 이런 생각 들면서 대체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손목이 없는 거며 나한테 왜 이러는 거며 막 모든 의문이 들었대요. 예. 그렇게 잠을 거의 설치듯 하고 다음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막 회사 가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제 그 이상한 배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택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냉장고를 열고 이걸 잠깐 쳐다봤는데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낼 수 있잖아요. 업체에서 보낸 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인데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는 보통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택배가 많아요. 거의 90%예요. 근데 이걸 남의 거니까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왠지 느낌이 깨름직한데 뭔지 모르겠고 해서 받으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혹시 오늘 배달해드리면 안 되냐 물어봤더니 오늘 거 집에 없다 이러길래 그럼 이거 혹시 물건이 어떤 건지만 제가 이거 냉장고가 꽉 차서 그러는데 어떤 건지만 좀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택배 받을 것도 없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냉장고에 넣어놨대요. 그렇게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근데 또 이게 왠지 또 느낌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물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물건을 받고 이상한 느낌을 받고 뭐 이런 여자를 봤으니까 이 물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처리를 못해서 깨림칙한 상태에서 술 먹고 자자 이게 그냥 헛것 본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맥주를 몇 캔 마시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또 나온 거예요. 또 그 여자가 제발 차가워 막 이러더래요. 근데 여전히 손목은 없고 그리고 막 자기는 못 움직이겠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또 한 5분 정도 그렇게 시달리고는 없어지더래요.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뜬 눈으로 또 밤을 새웠대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잠을 몇 시간 못 잔 거죠. 이게 운전하는 직업인데 참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여차저차해서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한 2시간쯤 후에 그 택배 받으신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 뭐 신발끈 뭐 풀린 아이야 뭐 이러면서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누구야 뭐 이러면서 전화가 막 오더래요. 욕을 엄청나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지금 잠 못 자서 짜증나 죽겠는데 뭐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저희는 보통 전화 받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몇 동 몇 호세요 뭐 몇 번지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네, 그 얘기 딱 했는데 너 어디인데 뭐한 놈이야 나한테 뭐 불만 있는 놈이야 너 어디 소속이야 막 이런 얘기 막 하더래요. 그래서 진정하시고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너 지금 네가 배달하기 뭔지는 아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네. 그랬더니 몰라 끊어 이러더니 끊었어요. 이 사람이 다시 그 집에 너무 깨림칙해서 일 끝나고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렇게 끝났는데, 또 이제 3일 연장 가해를 늘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뭔가 부탁할 게 있다거나, 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보내는 그런 눈빛 있잖아요. 아련한 눈빛? 예. 이런 걸로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한 5분 정도만 있다가 이젠 좀 익숙해지더래요. 그런 현상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갔는데 당신 솔직히 얘기하라고 막 다그치더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배달한 게 알고 보니까 사람 손목이었대요. 실제? 네, 실제 손목이요. 실제 손목이었는데 그 택배가 편의점에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조회를 해보니까 그 형님이 사시는 동네 편의점에서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형님이 사는 동네 편의점에서 보낸 택배를 그 형님이 그 형님 동네에다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일단 뭐 조사를 한 거겠죠? 난 모르겠다. 나 그냥 나한테 온 물건 배달한 거고 이 사람이랑 이런 통화를 했고 막 다 설명을 했대요. 근데 또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다 조회를 해봤더니 그 위에 이렇게 택배가 내려올 때 그 찍힌 스캐너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형님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도 물건 수거할 때 한두 개가 아니란 말 많은데 막 40개, 50개씩 나요. 그러니까 분명 수거를 할 때도 아이스박스도 여러 개 있었을 거니까 기억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거했냐고 물어볼 때 수거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상 뭘 수거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경찰이랑 이렇게 막 실갱이를 좀 하다가 근데 보면은 택배기사들은 솔직히 그 알리바이가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다 기록에 남으니까. 왜 뭔가 이렇게 그쪽에서도 네가 뭐 했어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형님도 자기가 의심받는 것 같고 너무 그래갖고 다음날 사무실에 가면 CCTV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딱 봤대요. 근데 이게 잠깐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다 끝마치고 다시 사무실 가서 그 오전에 그 물건이 찍힌 내역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벨트에 내려오는 그 CCTV에는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왔으니까 기록이 없더라도 거긴 무조건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계속 봤대요. 반복해서. 근데 의심 가는 게 하나 있었던 게 웬 모자를 쓴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와서 아이스박스를 하나 내려놓고 일을 하다 갑자기 또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게 딱 눈에 떴던 게 뭐냐면은 그 택배 그 위에 있다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잘들 아시는 택배 하차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바쁘고 좀 몸이 조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전 모자 쓴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거의 모자를 안 쓴단 말이에요. 예. 모자 써도 이게 모자가 젖으니까. 더구나 그때 겨울도 아니었어요. 겨울에도 안 쓰는 모자를. 여름에 갑자기 일하러 온 사람이 모자를 쓰고 와서 다리를 절고 저기 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경찰서에다 얘기를 했죠. 내가 배달한 택배가 이거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럼 경찰서의 송장은 뭐냐? 송장이 수기로 쓴 게 아니고 수기 송장이 있긴 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졌거든요. 수기로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인쇄한 거다. 그래서 이것도 편의점에 가서 경찰이랑 다 같이 확인했던 이 사람이 찍힌 게 편의점에서 결제도 하고 다 했는데 물건을 놓은 게 아니고 놓는 척 하다가 알바가 또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가져가요, 물건을. 예.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많이 이상한데, 이거? 예. 네,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게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이 형님은 그 후로도 꾸준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좀 어쩌다 한 번씩 그 여자분이 가만히 앉아있는 가위를 눌리게 돼요. 예. 이 일이 분명 끝났지만 이 형님한테는 진행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걸 다 했대요. 뭐 저기 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뭐 교회도 가고 뭐 했는데 아무 그것도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다가 무당들도 많이 찾아가 봤는데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냥 굿만 하라 그랬더래. 근데 이게 그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큰돈 들여서 바로 굿부터 하는 게 이게 확실한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분 지인한테 좀 물어봤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스님 중에
정말 산에서 열심히 이게 돛 닦으시는 분이 있다.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딱 갔는데 스님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연락처를 하나 주더래요. 오. 그러더니 자기가 아는 보살님인데 무당이에요. 가보라고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처리해주는 능력은 없다. 다만 그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래요.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사람한테 해를 끼쳤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아니 난 그런 거 없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 택배 이야기를 막 하고 했대요. 이렇게 했고 그게 알고 보니 손이었다. 그랬더니 아 너한테 붙어있는 여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춥다고 했던 거는 아마 냉장고에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해줄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 여자분을 잘 얘기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면 될 것 같다. 근데 그 손을 찾아야 되는데 손 어디냐 했더니 경찰이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해. 예.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을 거라고. 이 영가문이 자꾸 주변에 있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건 네가 기억해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무작정 천도를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갈 것 같지도 않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예. 도무지 기억나는 게 없더래요. 그러다가 며칠이 흐르고 문득 기억났는데 모자를 쓴 그 수상한 사람이 다리를 절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던 다른 택배기사분 한 분이 다리를 다쳐 퇴사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싸웠대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 생각이 문득 난 거예요. 또 이분도 공교롭게 동네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분 집에 찾아가 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집에 막 사람이 오래 없으면은 막 우편물 같은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우편물도 많고 그래갖고 분명히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다. 최소한 한 달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부당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CCTV 남자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알던 그 사람인 것 같다. 아마 나랑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나한테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랬더니 그 집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밤에 12시 넘어서 가야 된대요. 딱 갔는데 일반 주택인데 뒤 텃밭 같은 거 있는 그런 주택이었어요. 예. 근데 막 둘러보시더니 무당이 막 울더래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그랬구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울더래요. 이 사람 무서운 거죠. 분명히 무당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이 형님이 막 무서워갖고 막 어찌 할 도리를 모르다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 물론 예. 뭐 좋은 일로 돌아가신 느낌은 아니지만 하여튼 좋게 하늘로 가실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무당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깜짝 놀라서 구슬해야 되냐 이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천도는 자기 알아서 잘 시킬 테니까 네가 할 일은 뭘 좀 찾아야 된대요. 다만 절대 손상시키면 안 되고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 그 숨겨놓은 사람이 이 근처에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좀 파보자고요. 텃밭을 진짜 한 1시간 동안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찔끔찔끔 계속 팠대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팠는데 1시간 정도 팠더니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판 게 아니고 여기 조금 팠다가 여기 조금 팠다가 이러니까 면적이 좁은데도 뭐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검은색 왜 그 쓰레기 담는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분리수거 같은 거 담는 거 이런 봉지가 보이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쓰레기가 아닐까 누가 묻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건져 올려보니까 안에 딱 열어보니까 목도리 뭐 양말 뭐 이런 게 막 많은데 그중에 장갑이 하나 딱 나오더래요. 장갑은 유독 비싸 보이더래요. 아, 이거라고 옆에서 막 부당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일단 이건 내가 가져갈 테니까 형님 보고 너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와라. 그 바닷가 쪽이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그 약속된 시간에 가서 무당이 막 이렇게 막 굿을 막 하더래요. 천도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장갑을 이렇게 다 태워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형님이 이제 모처럼 만에 꿀잠을 잤는데 다음날 그 여자분이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것 같은 꿈을 꿨대요. 자기한테.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 형님이 종종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이걸로 또 생겨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예. 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또 다 알게 되는데 이게 배송 받은 집 있잖아요. 그 집 남자랑 그 집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적이었는데 돌아가신 영가분이랑 불륜 사이였대요. 예. 불륜 사이였는데 그 불륜을 핀 여자 쪽에 남편 있잖아요. 이분도 원래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택배회사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 아내분의 불륜을 어느 정도 눈치챈 다음부터 막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던 거예요. 예.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게 생겼대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된 건데 이분이 아내분한테 이제 얘기를 잘 했는데도 고치겠다 얘기하고 계속 만나더래요, 그 남자랑. 근데 이분이 다리를 다쳤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그 남자한테는 이렇게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부인분이랑 크게 싸우고 어쩌다가 홧김에 이렇게 또 좋지 않게 타격을 가했는데 부인분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신 거죠. 근데 이걸 자기는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너도 관련된 일이니까 어쨌든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택배를 보낸 거라고. 왜냐면은 벨트에 그렇게 몰래 올리고 편의점에서 그냥 갖고 일련의 모든 게 다 택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일하는 사람인 건지 마냥 이렇게 막 물건 올려다 놓고 온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수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이래요. 예. 그래서 뭐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택배를 받은 분들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도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 형량 같은 거 받고 나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숨 막히게 들었네요, 지금 이야기를. 닭발을 못 드시게 된 이유는 그 손 사진을 봤는데 그 모양이 너무 닭발 같더래요. 모양이. 네, 그 손 모양이 너무 닭발 같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발 종류 있잖아요. 족발, 닭발. 예. 이런 걸 아예 너무 좋아했는데 먹지를 못한대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택배 괴담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솔직히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바빠서 뭐 어떤 일을 겪을 만한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지금 코로나 이전 시절에 고객님들이랑 조금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모아놨던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하나 들려주세요. 이게 택배 기사님들은 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렇게 또 그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또 이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뭐 귀신도 네. 있을 거고 그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예. 저희가 배송을 하다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불교나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기하고 싶은 게 문에 보면은 부적이 붙어있는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친구 집 놀러 가거나 이러면 부적 붙어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A 아파트를 배송한다 치면은 그 아파트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부적 붙여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붙어있는 위치도 가지각색이죠. 뭐 위에 붙은 집도 있고 뭐 문 중앙에 붙인 집도 있고 막 그런 집 안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집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랑 친한 형님이 겪은 건데 유달리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대요. 보통 우리가 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란색 바탕 뭐 직사각형에 뭐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뭐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은 부적을 붙여놓은 위치도 왜 문이랑 벽이랑 닿는 그 모서리 있죠. 꺾이는 부분. 거기다 붙여놓고 하얀색 끼일단한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 빡 뭐 이렇게 써놓은 그런 그 부적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붙였대요. 보통 부적 한 장만 붙이잖아요. 근데 일자로 쭉 붙여놓은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이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가면 맨날 울고 있대요, 누가. 아파트는 거의 100% 문 앞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는 뭐 경비실도 있고 있겠지만 요즘 아파트는 무인 택배함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비싼 거 아니면 거의 다 문 앞이라 또 방음이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중문이 있는 집 아니면은. 네. 그 집은 맨날 울고 있더래요. 자기가 맨날 같은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 맨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쳤는데 하루는 또 배달하러 갔는데 항상 울고 있었는데 한 몇 개월을 울고만 있었는데 이날은 웃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너무 소름 끼쳐. 아 뭐야 하면서 딱 근데 그 형님도 이 돌비 라디오 애청자분이라 오, 저랑 감사해요. 그 형님이랑 예, 같이 맨날 그 무선 이어폰 있잖아요. 예. 그걸로 들으면서 일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게 부작용이 들으면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람 보거나 옆에서 뭐 움직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 이건 편집해야겠다. 예. 예. 부작용은 편집해야죠. 예. 예, 그죠. 이 형님이 그렇게 민감해진 상태인데 이거 들으면서 일하니까 두 가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겁이 많아지는데 예. 그땐 말로 그 형님이 딱 배송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 누가 막 추격할 때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손을 꽉 잡잖아요. 예. 웬 아줌마라 그렇게 할줌마?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이 갑자기 그렇게 문을 딱 잡더래요. 광하고 깜짝 놀란 거죠. 예. 사실 그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버튼만 눌러도 되는데. 아 뭐야 이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더래요 또 근데. 예. 씩 웃으면서 기사님 이렇게 뭐 요구르트 같은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나 주면서 이거 드시고 뭐 너무 힘드시죠? 제가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은데 꼭 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속으로 또 그랬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수백 개를 배달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 개 한 개 다 신경 쓰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뭐야 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직접 받으러 가든가 뭐 퀵으로 하든가 이러지 왜 택배로 보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후에 실제로 그 집으로 물건이 하나 왔대요. 근데 이것도 네. 아이스박스예요. 네. 아이스박스인데 이 형님이 분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곱게 놀 수만은 없어요. 물건을 이렇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좀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김치같이 무거운 거는 밑에가 굉장히 많이 깨져요. 아이스박스가. 예. 살짝 나도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살짝 깨진 거예요. 밑에가. 깨진 상태에서 또 이게 탑 안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밀어서 던져놨대요. 깨진지 모르고 던진 건데 깨진 틈으로 무슨 검붉은 액체가 줄줄줄줄 나와요. 뭐야 또.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 갈비 재운 거라든가 맞네. 예. 뭐 음식한 거, 음식 양념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귀찮아지겠네.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싫거든요. 근데 막 닦는데 문제는 이 냄새가 이런 음식 냄새가 아닌 것 같더래요. 너무 안 좋은 냄새인 거예요. 대체 뭘 주문했길래 이런 거 나오냐면서 또 혼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물건을 이렇게 박스 테이핑해서 실었대요. 근데 이 액체가 그렇게 실은 다음에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탑차에 물건을 싣고 가면 물건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막 덜컹덜컹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계속 흘러나와서 막 많은 박스들을 적시고 차 안에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정님 또 귀찮아진 거죠. 막 괜히 막 이렇게 클레임 걸리면 죄송하다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냄새가 음식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싫은데 정말 맡기 싫은 고약한 냄새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도 일단 전화를 했대요. 제가 배달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깨진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랬더니 소리 빽 지르더래요. 내가 신경 쓰려고 했잖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더래요. 정말 광기 어린 사람처럼 너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럼 저희가 이거 회사에 파손 스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찍고 보상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래요 진짜.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떡할 거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러더니 갑자기 막 웃더래요. 깔깔깔깔깔 웃더래요. 예. 어쩔 수 없지. 잘해봐. 이런 끊더래요. 다시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물건 돌려보낼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 알아서 해. 배달은 하지 말고 와다 안 갖고 들어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배달을 하면 클레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클레임이 사실 엄청 무섭진 않은데 하여튼 기분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온 주소 그대로 저희가 코드 꺾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건 다 배송하고 보니까 그 탑 안에 바닥이랑 옆면에 검붉은 게 막 흥건하게 묻은 거예요. 예. 마침 그날이 또 토요일이었어요. 다음날 일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세차장 같은 데 가서 탑 한번 물로 싹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대충 휴지로 닦기만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누가 막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계속. 뭐야, 오는데 옆에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데 분명 보면 없는데 그 실론이라고 하나요, 옆눈? 아, 전눈질. 여기 뭐가 비치는 거예요, 검은 게. 예. 그래서 눈에 막 비볐죠. 눈에 뭐가 들어갔나 했는데 눈에 그런 건 전혀 없고 계속 비치더래요, 뭐가. 아씨, 뭐야 하고 또 집에 왔는데 집에서 잠이 들고 이분도 가위를 눌립니다. 근데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이 감기지도 않는데요. 눈 깜빡일 수도 없대요. 그냥 뚝 뜨고 있는데 왼쪽에 누가 이렇게 키 엄청 커 보이더래요. 뭐 체감상 한 3m 돼 보이더래요. 예. 그리고 막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저승사자 그런 느낌으로 또 얼굴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왜 불렀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뭐 계속 이러더래요. 예. 왜 불렀어?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나 안 불렀어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불러서 왔어. 왜 불렀어? 계속 이러더래요. 둘 다 일을 한 거예요. 난 안 불렀다고. 불렀어 안 불렀어 이러다가 뜬눈으로 밤을 샜대요. 그래갖고 아 무슨 일이야? 난 이때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면서 세차장 가서 그 탑 한번 싹 다 닦았는데 이게 잘 안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지울 수 있는 만큼 다 지우고 그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었는데 대가는 준비됐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또 가위를 눌렸는데 아 미치겠더래요 진짜. 왜냐면 이게 가위를 자주 눌려봤던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낮이 오고 이런 걸 알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안 눌려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눌리니까 막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무당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예. 근데 뭐 다들 사주만 봐줘도 이분은 이제 무당집 가서 먼저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들어는 갔는데 다들 사주만 봐주더래요. 뭐 잘 살겠네 뭐 하겠네 뭐 이런 얘기만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막 실망을 하고 그 검은 남자는 맨날 와서 자기 왜 불렀냐고 물어보고 막 노이로제에 걸리던 차에 하루는 지나가다가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야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야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 보는 친구와 또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분은 결국 박수무당이 되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늦은 밤인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야간에 또 야간님을 뵙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야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 보는 친구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네, 귀신 보는 친구를 가지고 있었었죠. 가지고 있었다? 네네네.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카톡으로 말씀드린 게,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스토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거부터 하고선 초등학교 때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오, 시간상, 흐름상. 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따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으십니다. 렛츠 기! 일단 저에 대한 신상 정보라 그래야 되나? 제가 키가 좀 커요. 한 185 정도 되는데요. 몸무게가 예. 한 7kg 정도 나갑니다. 유년 시절부터 제가 복싱하고 이제 유도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오. 되고 싶어갖고. 무서워라. 어이구, 예. 그래갖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몸이 다쳐갖고서 운동을 접게 되고 사업을 그냥 조그만하게 하고 있다가 쫄딱 망했어요. 어, 그래갖고 이제 주위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운동했으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근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가 폐쇄병동이거든요. 폐쇄병동? 예. 네네네. 폐쇄병동인데 거기 이제 면접을 보러 이렇게 딱 갔는데 산 중턱에 그게 이렇게 있어요. 진짜 완전 마을하고 완전 떨어져 있는.
1층에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 폐쇄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100가지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걸 하거든요.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쓰려고 하다 보면 주임하고 간호과장님하고 이제 나가시고 저 혼자 남아서 그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앞에 이렇게 설문지를 보고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이나 오른쪽 옆눈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또 순간 좀 짜증이 났어요. 또 보이네 이게. 그러고 있는데 팔이 상당히 길거든요. 땅에 이렇게 질질 끌릴 정도로. 뭐야 이거. 예. 그리고 좀 까만데 이렇게 좀 형상이 확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좀 흐릿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신경 또 쓰지 말고 그냥 내 할 일이나 하자 이러고서 한 60문항 정도 이렇게 쓰고 있었나? 한참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입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숨소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박수호 무당인 그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이 친구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겁을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짜증이 이제 막 나잖아요. 그래갖고 빨리 막 대충 후다닥 쓰고선 나갔어요. 이제 나가고 나서 면접을 다 보고 집으로 빨리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출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한 달 정도는 야간 근무를 안 시키고 주간 근무만 시켜요. 환자 이름도 파악해야 되고 병명도 파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달 정도는 제가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보는 것도 없고 뭐 느끼는 것도 없고 막 이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게 남들은 눈으로 먼저 보잖아요. 근데 저는 눈으로 먼저 보는 것보다 냄새를 먼저 좀 맡거든요. 근데 이게 냄새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왜 눅눅한 그 곰팡이 냄새 아시나요? 약간 좀 기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예. 냄새가 먼저 나고 그러고 난 후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저한테 야간 근무를 시키시는 거예요. 야간 근무를 하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온 그 혈압기가 있고 그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 틈 사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밤에 스테이션에 이제 앉아 있으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날 있었던 일지를 쓰고 저희는 바이탈 측정한 거를 거기다 체크를 하거든요. 막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좀 곰팡이 누른 냄새가. 그래고 이게 또 뭔가 이러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야간에는 이게 문을 열어놔요. 어차피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근데 그 벽과 그 문 틈 사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좀 시커먼 전체가 다 시커먼데 그 시커먼 속 안에서 또 시커먼 눈이 보이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갖고 또 뭐야 이러고선 박수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신경을 꺼라. 네가 그걸 신경 쓰고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붙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경 안 쓰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드니까 고개는 안 돌리는데 눈동자가 힐끔힐끔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 이러고 기지개 하는 척을 하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싹 돌렸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그래서 그냥 다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차트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갑자기 보여? 이러는 거예요. 예.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러는데 보이지? 보이는구나, 그치? 보이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고 그냥 차트를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차트를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붙더라고요. 그리고 막 머리가 갑자기 이때부터 좀 띵해져갖고 그 스테이션에 있는 야간 근무 같이 하는 간호사한테 쓸데없는 거 막 물어봤어요. 이번에 이거 바이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저희가 12시부터 1시 그 사이에 한 번씩 복도 순찰을 도는데 예. 그 왜 경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까만색 그 들고 다니는 거 아시나요? 키 딱 돌리는 네. 거 있거든요. 밑에 꽂아갖고. 네네. 그 순찰이 돌아야 돼서 각 호수별 앞에 딱딱딱 걸어가는데 저한테 보이는구나 이러던 그 그림자가 쫓아오는데 면접 첫날 봤던 팔 질질 끌려있던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예. 저도 왜 쫓아오나 이제 이러고 있다가
딱 가면은 저희가 키를 꽂아서 이렇게 딱 돌리면 그 안에 그 키 돌린 자국이 딱 찍혀갖고 이 사람이 숫자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그 표시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참 다 찍고 있는데 남자 병동하고 이제 여자 병동이 이제 문 하나로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그 여자 병동 키를 따고선 안으로 딱 들어가고 다 순찰을 돈 다음에 거기가 T자 모양이거든요. 복도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에 딱 들어가서 옆으로 딱 도는데 폐쇄병동은 이렇게 그 병실 안에를 쳐다볼 수 있게끔 사각형 창문이 있어요. 조그만한 창문이. 군대처럼. 예. 네네네. 근데 그곳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창문 앞에. 그리고 제가 이제 후레쉬를 딱 비췄죠. 딱 비췄는데 코가 일단 없어요. 구멍만 2개가 딱 있고. 와. 눈이 이렇게 화난 것처럼 쫙 올라가 있는데 입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예. 근데 치아가 너무 막 송곳니처럼 이렇게 가지런하게 뾰족한 게 아니고 막 덧니난 것처럼 막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박수 친구하고 다니면서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좀 막 그 짜증만 나지 무섭다라는 느낌은 제가 크게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 병원은 병원이구나 생각을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순찰도 내용을 거기다가 테이프를 해서 붙여놔야 되거든요. 붙여놓고서 이제 간호사랑 좀 친해지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와, 내가 첫날 면접 보는 날 이러한 모습을 봤고 또 아까 전에 저기서 저거 봤고 또 저기 여자 복도 맨 마지막 방에서 이 모습을 봤다. 이러면서 쌤,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 무서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언배돈배 넘어갔거든요, 시간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끼리 인수인계를 하고 보호사들은 보호사들끼리 또 이제 인수인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호사들한테 제가 나 어저께 밤에 귀신 봤어 이런 얘기하면은 웃기잖아요. 그것도. 재밌지도 않고요. 예. 그렇죠. 야간에 순찰 이렇게 돌았는데 뭐 그냥 뭐 다 잘 자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가려고 샤워를 하고선 딱 들어갔는데 탈의실에 보호사 주임님이 계세요. 예. 그 주임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업무 보실 분이 여기 왜 계시나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쌤 잠깐 나 좀 봤으면 좋겠는데 면담 좀 하자고. 면담을 하러 딱 가니까 간호사 쌤들이 회의를 할 때 보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호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예. 그 간호사가 거기서는 저한테 농담식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무섭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간호과장님한테 그거를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선생님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밤에 뭐 이상한 거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래갖고 그거를 보호사 주임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랑 주임님하고 간호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막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요. 근데 과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일단은 야간 끝났으니까 퇴근하시고 이따가 저녁에 잠깐 저희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했죠. 잘렸나 보다. 또 쓸데없는 얘기해갖고 잘렸네 이 생각을 하고 저녁에 출근을 했죠. 출근을 딱 해갖고 죄 지은 사람 마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과장님하고 주인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리고 예? 이러니까 아니 뭐 밤에 뭐를 봤다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안한데 요 A4 용지 하나 줄 테니까 봤던 거를 여기다 한번 그려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예. 제가 그 줄무늬 셔츠 그 남자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을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옷에 이렇게 그 스트라이프식으로 이렇게 줄무늬 간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딱 그렸는데 한 장을 또 딱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장이 제가 그린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림인 거예요. 팔 길고 그 스트라이프에 이렇게 이빨 삐죽삐죽한 다른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제 2층에 있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영세민 분들이래 갖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갖다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3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사비로 한 달에 120에서 150 정도 내면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3층에 있는 주임님께서 보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하고 제가 그린 그림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보단
아, 쟤도 뭔가를 보는구나 라고 이제 알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일이 이렇게 무마가 됐어요. 그냥 다시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데 3층에서 터벅터벅 누가 걸어 내려오면 문을 따고선 딱 들어오는데 3층 주인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구름 과자나 하러 가자. 이제 갖고서 이제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 가갖고 이제 구름 과자를 이렇게 딱 하는데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되게 의미심장한 웃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아, 너도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 그거 저쪽 T자 두 번째 꺾이는 방에서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년 전에 그쪽에서 약간 조현병 이런 쪽으로 갖고 계신 분인데 아하. 그 방에서 안 좋은 선택을 좀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야간 근무자들한테 가끔씩 보이기는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모사를 한다던가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너는 뭐 때문에 그거를 보게 되는 거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저는 주위 친구 중에 한 명이 박수라서 이런 거를 좀 보게 됐다. 근데 저는 보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냄새를 먼저 맡는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그냥 그래, 에휴, 너도 참 힘들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좀 동질감 형성이 됐어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분하고. 예. 네네.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5살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4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데 저보다 이제 5살이 많으니까 그때 저희가 29, 30살 요때쯤이었으니까 그 주인이 35살이셨는데 그냥 친구가 네. 돼버렸어요. 친구야 그냥 말 트자.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딱 됐는데 5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리고 예. 또 제가 또 좀 등치도 좀 크고 이렇게 좀 아, 무섭지. 그 맞아. 주간하고 야간에 간호사 쌤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이 알코올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알코올이 빠지기 전이라서 이제 막 이렇게 힘 자랑을 하려고 막 그러면 제가 제압을 하거든요, 이거를. 아하. 제압을 하니까 이제 일이 편하죠. 일단 저랑 일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친구 먹자. 이제 이렇게 친구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게 참 희한한 게 박수 친구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가 키가 되게 세긴 센데 주파수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맞는 사람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갖고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한테 뭔가가 더 꼬이니까 웬만하면 뭔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멀리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보고 그러니까 둘이 주파수가 되게 맞는 거예요. 이제 보호사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 둘러갖고 환우님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배식을 받아서 이제 식탁으로 내려와서 식사를 하세요. 이제 쭉 이제 배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입구 앞에 있는 보호사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무전기를 들고 있는데 이 보호사가 3층 주임이거든요. 네. 3층 주임이 저한테 입으로 야, 위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를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뭐야 바보 같은 놈. 이제 서로 친구 먹었으니까 오 뭔데 말인데 손가락 자꾸 위를 찌른 거. 위를 딱 봤는데 그 위에 보면 주름으로 돼 있는 덕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덕트에 빨래 마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 밥 먹는 데까지 쫓아가고 좀 뭔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이 병원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된 오.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아 뭐야 이제 이러고서 또 이제 막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보고 이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야간에 일을 하다가 1층과 2층 사이에 중간 계단 있잖아요. 1층 계단 올라가고 중간에 넓은 면 있고 다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딱 요 눈썹 있는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밑에는 이제 계단에 가려져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점프를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거기서 펄짝펄짝 뛰는데 한 번 뛸 때마다 어깨선 정도까지만 보이고 다시 내려가고 또 뛸 때마다 어깨선까지만 보이고 내려가고 이제 이래갖고 1층에서 누가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뭐 기계실 기사님들 올라오신 뭔가 이래갖고 가서 키를 탁 여는데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펄짝펄짝 뛰는데 아,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나서 문을 닫고 앉았는데 또 다시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뭐야, 일단 근데 놀자
야, 놀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말로? 네, 말로.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야, 놀자! 야, 놀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려가서 그 문을 다시 열었어요. 열었는데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기계실로 제가 내려간 거예요. 좀 화가 나갖고. 약간 제가 좀 부대포 그런 게 좀 있어갖고 화가 나서 뭐 내가 너랑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지 얘기라도 들어보자 이제 싶어갖고선 그 이제 기계실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지하로 내려갔는데 아까 저녁 식사할 때 덕트에 걸려있던 연가라고 해야 되나? 그 예. 물체 있잖아요. 그 물체가 기계실 지하실로 내려가면 이제 환우복하고 환복할 거하고 이제 담요 뭐 매트리스가 쫙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매트리스에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고 저를 약간 좀 건방지게 비웃는 표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갖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짓거렸어요. 네가 내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나한테 뭐가 이렇게 불만이고 뭐 때문에 날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얘기를 해라. 내가 친구 중에 이런 쪽으로 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가 정 불편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스듬히 앉아갖고선 저를 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껴우뚱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껴우뚱거리더면 씨부터만 그러더라고요. 너가 그걸 나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친구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난 너랑 놀고 싶은데 이러면서 환우복 있잖아요. 그 환자복 바지 갖다가 제 목을 감더라고요. 그래갖고선 제가 목에 쫄려갖고 기절을 했어요, 제가. 기절을 했는데 이제 1층으로 내려간다고 보호사가 내려갔는데 간호사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스테이션에 앞에는 이제 그 방탄유리하고 쇠창살이 이렇게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간호사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저희는 항상 밖으로 나가거나 순찰을 놓을 때 무전기를 항상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무전을 저한테 이제 친 거예요. 무전을 쳤는데 제가 계속 안 받으니까 그 쌤이 간호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간호과장이 보호사 이제 주임님한테 전화를 하고 주임님이 오신 거죠, 야간에. 그 새벽에. 오셔갖고선 저를 들고선 1층 로비로 딱 데려다 놨는데 제가 환자복이 목에 쫄려서 이렇게 기절한 것까지는 기억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이 목에 그 환자복을 두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두르고 그냥 그 상태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죠. 아침 돼갖고 이제 깼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왜냐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 게다가 공격성까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갖고 주임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임님이 먼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좀 저기 뭐 간호사 쌤들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보호사들도 그렇고 좀 안 좋게 본다. 어차피 제가 이제 3개월 수습 기간이 있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식이 되는 거였는데 예. 일은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정신적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좀 보호사나 간호사 쌤들이 같이 근무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다. 좀 아쉽게 됐지만 좀 일을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하고 그만뒀죠. 원래 제가 먼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주인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인수인계 할 거 하고 제가 짐 챙겨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갔죠. 나가면서 폐쇄병동에 있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 박수 친구가 이 친구를 이제 원스타라고 부를게요. 저희가 이제 3스타거든요. 원스타, 투스타, 제가 이제 골드스타. 이름으로 따지면. 3스타인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붙어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딱 만났고 술을 한잔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딱 보더니만 야, 그래도 네 근무하던 병원에 위치가 그래서 너를 쫓아오지는 못했네, 다행스럽게 이러더라고요. 대뜸 보자마자. 예. 그게 뭔 소리야니까. 야, 너 술집에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우 이게 뭐 생선 썩었는지 시체 썩었는지 야 냄새가 풀풀 풍겨갖고 그냥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병동이 배산임수예요. 딱 정확하게.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큰 강이 흐르는데 거기가 이제 한참 그 시골 쪽이라 갖고 이렇게 잘 닦인 다리가 없이 그렇게 차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그 예. 단위다리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글로 넘어오지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산하고 그 병동 내에서만 놀지 만약에 얘네들이 저를 타고서 넘어왔으면은 너는 아마 끝까지 괴롭힘 당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술 먹으면서 그 친구가 자기네 당집 와라. 술이고 나발이고 일단 와. 이래갖고 이제 당집으로 가서 그 친구가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막 머리 위에서 이렇게 찢어주더라고요. 찢어주고 뭐 이렇게 막 물로 툭툭툭툭 이렇게 쳐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단 나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같이 술이나 먹자 이래갖고 막걸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마지막 이야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네네. 에피소드는. 근데 네네. 역순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네네, 마지막 그렇죠. 이야기지만 이제 네네. 다음 해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렇게 해주실 네네. 건데 그런 네네.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어차피 뭐 알려질 거이긴 한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고 나서 네. 3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 친구들 다 불렀어요. 진짜 친한 친구들 5명을 이렇게 딱 불렀는데 한 명씩 다 이렇게 부족을 줬거든요. 가기 전에 부족을 주고 저한테는 특히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뭐 이렇게 주면 잘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타투를 새겨라 차라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 허리춤에 이제 그 친구가 준 부적 타투가 있거든요. 부적을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냥. 네네. 잘 잊어버리고 하니까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렇게 주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이 친구가 그 박수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깨우러 이제 갔거든요. 영업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손님 받고 이제 해야 되니까. 깨우러 갔는데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하얀색 한복 있잖아요. 남자들이 입는. 그거를 입고선 진짜 정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래요. 예. 흐트러짐 없이. 그래서 야 원스타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제 일 봐야지 이러는데 갔더라고요. 이 친구 그냥 예? 잠자듯이 그냥 갔어요. 잠자듯이 짧은 생을 마감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친구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네네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약 한 4, 5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가겠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저는 당연히 지금도 연락을 하고 계시고 뭔가 교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네네네. 이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는 그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네네. 이 친구가 넌 잊어버리니까 몸에다 새겨라 이러고 갖고 몸에다 타투를 하고 난 후부터는 느끼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 걱정되는 게 대부분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시들모 하시고 한 5, 6회 정도 하신 다음에 다시 보게 돼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아마 제가 뭐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제 지역 신문에도 한번 제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희한하게 감정이 좀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트라우마에 막 이렇게 걸리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무덤덤해요. 그래서 어떨 때 겁이 나요. 왜냐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거를 직접 본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파트 그 베란다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거꾸로 내려오는데 눈이 마주쳤다가 떨어지는 거를 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분신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도 있고. 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보시지? 그러니까 제가 뭐 직업이 무슨 뭐 소방이나 뭐 경찰 쪽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저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직장 생활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막 무섭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덤덤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하면서 이거 소방관도 불러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먼발치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서 쪼그려 앉아갖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현재 자세는 이렇고요. 어디가 어떻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좀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왜 이런 감정이 무서운 감정이라든가 남들처럼 이렇게 그러한 감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할까라는 그것도 있고, 이번에 지역신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경찰분이 CCTV로 돌려봤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거거든요, 주차장.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사람들이 지나면서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아무도 못 볼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보여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그냥 대놓고 이렇게 주차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예.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차도 거기 주차하느냐 왔다 갔다 거리고.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은 마네킹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자세도 약간 마네킹 같은 자세였었어요. 근데 마네킹인가 이러고 좀 사람이 쭈뻑거리면서 이렇게 멀찌감치서 봐야 되잖아요. 전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바지가 이렇게 타 있길래 마네킹이니까 사타구니 있잖아요. 예. 거기를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냥 이렇게 평통하더라고요. 그 에이 마네킹이네 이러면서 쓱 일어나는데 갑자기 날파리들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하고. 아니, 진짜 이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는 게 드물긴 하거든요. 네. 야,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자주 보게 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때 뭔가, 네네네.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네.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야간님, 너무 고생 아유, 많으셨어요. 아유, 상당히 이게 떨리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이야기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듣는데 너무 아, 몰입해서 다행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와, 또 레전드 시리즈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다음부터는 들려주실 텐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rước khi chết, cô nguyền rủa rằng hai kẻ đó sẽ không bao giờ thoát và máu phải trả bằng máu. Không dừng lại ở đó, bọn chúng giết cô gái rồi ném xác của cô xuống hồ bơi. Ngay sau khi chứng kiến tất cả, Misa tỉnh lại, bật khóc nức nở khi đã biết được sự thật kinh hoàng ẩn sau ngôi nhà này. Không dám ở lại lâu hơn, cả hai nhanh chóng rời khỏi nơi đó và quay trở về. Ngày hôm sau, Misa tìm đến nhà thầy Pháp và kể rằng hôm qua cô đã đến ngôi nhà máu. Nghe vậy, ông Tưởng lập tức nổi giận vì trước đó ông đã cảnh báo họ không được đến gần nơi đó. Misa vội xin lỗi, nhưng cũng nói rằng tại đó cô đã nhìn thấy toàn bộ quá khứ, nơi một gia đình bị sát hại dã man. Ông Tưởng thấy lạ vì tại sao những vong ma ở đó không hại cô gái mà lại cho cô xem những cảnh đó. Ông giải thích rằng chính gia đình ấy đã trở thành những hồn ma oan khuất trú ngụ trong căn nhà và họ luôn khát khao báo thù những kẻ đã gây ra tội ác. Bất kỳ ai dám bước chân vào đó đều sẽ bị tiêu diệt không thương tiếc, đặc biệt là linh hồn
biết sau cùng và tận mắt chứng kiến cha mẹ mình bị giết hại, nên oán khí của cô là mạnh nhất. 2 năm trước, toàn bộ đồng nghiệp của ông Tưởng đều đã bỏ mạng trong lần thử thách tại đó, chỉ mình ông may mắn sống sót. Misa cho biết cô đã thấy tất cả trong đoạn băng ghi hình ở công ty, khiến ông Tưởng vô cùng kinh ngạc vì ông khẳng định cuộn băng đó đáng lẽ đã bị ông đốt từ lâu. Đến trưa, Misa quay lại công ty để tham gia cuộc họp. Cô nhanh chóng trình chiếu những bức ảnh chụp từng góc trong ngôi nhà máu mà cô và Tito đã khảo sát hôm trước. Khi nhìn thấy những hình ảnh đó, ông sếp lập tức thay đổi thái độ và bất ngờ hủy bỏ kế hoạch thử thách tại nơi này, đồng thời yêu cầu mọi người tìm một địa điểm khác. Sau đó, ông giữ Misa lại để nói chuyện riêng vì đã nghe Tito kể rằng cô nhìn thấy những điều kỳ lạ trong căn nhà. Misa run rẩy kể lại toàn bộ những gì mình chứng kiến, từ cảnh một gia đình bị 2 tên trộm sát hại dã man cho đến việc thi thể cô con gái bị ném xuống hồ bơi. Không chịu nổi áp lực, cô bật khóc rồi chạy ra ngoài. Misa chạy vào phòng dựng, nhưng bất ngờ bác khóa cửa lại từ bên trong. Trong hoảng loạn, cô gọi điện cho Tito nhưng không được bắt máy. Bác giật lấy điện thoại của cô và vô tình nhìn thấy hình nền, nơi có bức ảnh cha cô, một người mà ông nhận ra từng là đồng nghiệp của mình. Ngay lúc đó, Misa lại rơi vào trạng thái bị nhập và tiếp tục nhìn thấy quá khứ. Cô thấy cha mình từng hợp tác làm ăn với Bắc và một người đàn ông nữa tên Yoko. Ban đầu công việc rất thuận lợi và thành công, nhưng rồi Bắc bị phát hiện tham ô tiền công ty, đã rút lõi rất nhiều công trình khiến mọi thứ dần sụp đổ. Dù đã xin lỗi và hứa sửa sai, nhưng cha cô và Yoko không chấp nhận, thậm chí còn định báo cảnh sát. Trong cơn tuyệt vọng, Bắc đã tìm đến những kẻ giết người thuê để thủ tiêu họ. Cha cô gái bị giết ngay trong xe, còn ông Yoko, chính là chủ nhân ngôi nhà máu, đã bị chính tay Bắc đâm chết ngày hôm đó. Hóa ra, vụ thảm sát không phải là một vụ trộm như mọi người nghĩ, mà là một kế hoạch giết người để bịt đầu mối. Sau khi tỉnh lại, Misa cuối cùng cũng biết được kẻ đã giết cha mình. Ngay lập tức, Bắc lao đến tấn công cô. Ông ta biện minh rằng mình đã cống hiến hết sức để xây dựng công ty nhưng lại không được ghi nhận, nên việc lấy tiền chỉ là công sức xứng đáng. Tuy nhiên, khi bị phát hiện, ông bị sa thải và đứng trước nguy cơ bị bắt. Đó chính là lý do khiến ông ra tay giết 2 người kia. Không muốn bí mật bị lộ, Bắc bóp cổ Mi ra một cách tàn nhẫn. Lúc này, Tito đang trên đường đi khảo sát địa điểm khác cùng đồng nghiệp thì chợt thấy cuộc gọi nhỡ của Misa. Linh cảm có chuyện không ổn, anh lập tức quay xe trở lại. May mắn thay, Tito đến kịp lúc, xông vào phòng để cứu Misa. Thế nhưng Bắc không ngần ngại tấn công cả Tito, dù anh chính là cháu của ông. Ông còn mắng Tito vô ơn vì nếu không có mình, có lẽ anh đã trở thành kẻ vô gia cư. Nói rồi, ông đâm Tito gục xuống. Khi lão ta chuẩn bị ra tay với Misa, Tito vẫn cố đứng dậy và dùng tay không chặn lưỡi dao lại.
về nhà. Tito đứng trước gương, khuôn mặt anh ta nở một nụ cười. Tay khẽ sờ lên phía sau tai. Ở đây, Tito có một vết sẹo, và hóa ra anh chính là kẻ đã giúp Bắc thực hiện vụ thảm sát năm xưa. Vết thương đó là do cô con gái gây ra khi chống cự. Ngay khi Tito tưởng rằng ông Bắc chết, công ty sẽ là của anh, thì hồn ma cô con gái đã âm thầm đứng phía sau, khép lại câu chuyện trong một kết thúc đầy ám ảnh. Bây giờ tôi vẫn chưa chuẩn bị xong. Thấy không hỏi thêm được gì, Shirashi đành ngắt lời cuộc trò chuyện. Sau khi đưa Kanta về văn phòng thì đạo diễn cũng đồng thời mở mắt. Ông ấy vẫn luôn lắng nghe cuộc trò chuyện của hai người. Shirashi và đạo diễn thì thầm thảo luận, nghi ngờ Kanta sẽ làm điều tương tự như Matsuki, nhưng vì không có chứng cứ nên hai người đành quyết định ám binh bất động. Thời gian nhanh chóng trôi sang ngày hôm sau. Kanta ra ngoài làm việc đúng hẹn. Mãi đến chập tối anh ta mới cầm máy ảnh lên lại. Nhìn quanh bốn phía, trên bầu trời lại xuất hiện vật thể bay không xác định. Chỉ là tốc độ của nó quá nhanh khiến Kanta hoàn toàn không chú ý tới. Vừa bước vào cửa, anh ta đã bày tỏ sự tiếc nuối với Shirashi. Nhưng giây tiếp theo, cuốn sách trên bàn bỗng nhiên rơi xuống không lý do, giống như bị ai đó đánh rơi xuống vậy. Cảnh tượng này khiến Shirashi sững sờ ngay tại chỗ. Anh cũng hạ quyết tâm phải điều tra ra bí mật đằng sau hình vẽ trên người Kanta. Rất nhanh, bản thảo của một họa sĩ truyện tranh đã thu hút sự chú ý của Shirashi. Hình vẽ vô tình được vẽ ra đó rất giống với ký hiệu trên người Kanta và Matsuki. Đoàn làm phim lập tức tìm đến họa sĩ để hỏi cho ra lẽ. Hóa ra công việc sáng tác của họa sĩ rất vất vả, thường hay cầm bút vẽ mà ngủ gật. Những hình vẽ đó đều được vẽ ra trong trạng thái nửa tỉnh nửa mơ. Vừa nói, họa sĩ vừa lấy bản thảo ra bắt đầu diễn giải từng bước. Nhưng đúng lúc này, Shirashi bỗng phát hiện họa sĩ lại một lần nữa chìm vào giấc ngủ, bắt đầu nhắm mắt vẽ những hình thù kỳ quái lên giấy nháp. Mặc cho người bên cạnh gọi thế nào cô ấy cũng không tỉnh, dường như rơi vào một trạng thái mất hồn nào đó. Nhìn lại hình vẽ mà họa sĩ vừa vẽ ra, lúc này Shirashi đột nhiên nghĩ đến điều gì đó. Vào ngày xảy ra vụ án 3 năm trước, Shirashi đã đến tảng đá Kuzuoriwa trên núi Hiru. Hình vẽ kia chẳng phải chính là tảng đá Kuzuoriwa khổng lồ sao? Nghĩ đến đây, Shirashi lập tức đưa phóng viên lên đường xuất phát. Thời tiết trong núi thay đổi thất thường, lúc thì sương mù dày đặc, lúc thì nắng chói chang. Hai người đi bộ leo núi, vất vả lắm mới đến được sống núi thì sương mù lớn lại bao phủ. May mắn là tảng đá Kuzuoriwa đã xuất hiện trong tầm mắt. Đi qua sườn của tảng đá quái dị, hai người cuối cùng cũng tìm thấy góc độ giống hệt như trong tranh của họa sĩ. Shirashi cũng nhớ lại trải nghiệm năm xưa. Sau khi leo lên đỉnh núi thì anh bỗng cảm thấy chân trái có gì đó khác thường. Vén lên xem thì thấy có 9 con đỉa đang bám vào chân hút máu. Mà trong tiếng Nhật, 9 con đỉa và Kuzuoriwa có phát âm tương tự nhau. Hai người lập tức đi về phía vị trí được đánh dấu trọng điểm trong bức tranh. Rất nhanh, trước mặt hai người xuất hiện một cái hang, bên trong có một tấm bia đá kỳ lạ. Hình vẽ quỷ dị trên đó được chia làm hai phần, vừa khớp với ký hiệu trên người Matsuki và Kanta. Lúc này đột nhiên Shirashi cảm thấy chân trái đau nhói. Vén ống quần lên xem thì thấy chỗ bị đỉa cắn năm xưa vậy mà lại rỉ ra từng tia máu một cách quỷ dị. Sau khi xuống núi